BMW 승차를 운영하고 있는 용산 아라타파인에서 승차를 받았는데 주행을 하고 잠깐 세팅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보면 뭐 스텝 쪽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거의 뭐 반 엔듀로 투어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뒤집어 놓고 지금 뭐 전에 타신 분이 아마 헛길에서 좀 타셨나봐요. 이 핸들 포지션도 완전히 꺾어 놓고 앉아서 타기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당장 세팅을 다 바꿀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약간 로드 세팅으로 조금 바꾸고 본격적으로 타보긴 할 텐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도 복귀를 해야 되니까 도심에서 어떤 느낌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디자인은 굉장히 저희 40, 50대 라이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데 저도 굉장히 이런 디자인 좋아하는데 야, 시트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860m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탔던 어반 GS가 850이었거든요. 근데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이게 희한하네요. 10mm 차이인데 이렇게 크게 느껴진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계기판이 약간 가려져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로드 세팅입니다. 라이딩 모드가 보니까 4개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로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엔듀로 모드, 엔듀로 프로 모드, 뭐 레인 모드 이렇게 있는 걸로 아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그 R9T 엔진의 질감이랑 동일합니다. 뭐가 업데이트 됐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고요. 오히려 좀 더 부드러워졌겠죠. 유로5 플러스가 적용되면서 제가 탔던 거는 아마 유로5 모델이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시트 폭이 그렇게 갸름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어반 GS 때는 굉장히 발 정차가 쉬웠었는데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서스도 지금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제가 처음 타자마자 느낀 게 일단 업스탠딩 포지션으로 전에 분이 타셔서 그런지 여러가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핸들도 지금 클러치가 손목이 엄청 꺾여요. 클러치 한번 잡으려면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탄탄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기어 시프트 페달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그 위치에 그냥 시프트 레버를 만지작거리면 발가락이 닿질 않아요. 안으로 상당히 발가락을 모아 넣어야지 발가락이 닿습니다. 뭐 시승차의 뭐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공랭 박스 엔진에다가 지금 퀵시프트 장착한 거를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게 배기량이 큰 이제 빅트윈 엔진이긴 하다 보니까 시프트 업을 할 때마다 팡팡 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이제 가속감이 느껴져서 재밌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뭐 승차감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울컥거리니까. 근데 뭐 스포티한 특성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많이 막히네요. 이런 큰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건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래는 제가 제 사무실 픽업 차량에다가 실어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스타렉스 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게 높아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21인치 바이크들은 안 들어갑니다. 19인치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와서 그냥 차를 대충 대놓고 타고 가고 있는데, 시내에서 탈 만한 바이크는 확실히 아니죠. 왜냐면 발작 특성이 좋지는 않고 이렇게 큰 파워가 필요하지가 않죠. 일단 시내에서. 하지만 좋은 거는 박스 엔진 특유의 이 안정감과 핸들링이 민첩한 거, 그리고 토크가 부드럽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시내에서 타기에는 좋은 특성이라고 할 수는 있죠. 딴 것보다 제일 느껴지는 게 제가 키가 173이거든요 발착지성을 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지금 쓸 때마다. R9T는 폭이 좀 많이 좁은데 얘는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탱크 폭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좀 더 투어링을 겨냥한 모델이라서 그런지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놨어요. 시트도 평평해야 이제 엉덩이가 장거리에서 편하니까. 어반 GS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좀 볼록 튀어나와서 발작지성은 우수한데 장거리 타면은 굉장히 엉덩이가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투어링 시트를 따로 사고 막 장착해보고 했는데도 크게 개선이 안 됐는데 얘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타겟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거리를 갈 수 있는 R9T로 바뀌었습니다. 뭐 전에도 갈 수는 있었지만 좀 더 편하게 간다는 얘기죠. 기어 표시 등에 이제 3단, 4단 이렇게 기어가 나오고 있고요.
각박하네요. 확실히 서울은 끼어들려고 악셀을 밟아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올해 거의 한 40년 살다가 나온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확실히 서울은 인심이 각박해요. 사람이 너무 부대껴서 그런지 남이 먼저 끼어들어가면 손해보는 기분이겠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유순해졌죠. 아무튼 지금 계속 시내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저속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다루는 것 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차체 높이에 비하면 더 안정감이 우수하다고 오히려 느껴지는 게, 이 정도 높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데저트 슬레드 두카티의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지만 요 쓰러지는 린 특성이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박스 엔진하고는 또 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휙휙 쓰러지고 이렇게 안정감이 있지는 않는데, 얘는 확실히 차체가 굉장히 높은데도, 지상고도 높고 전반적으로 높은 엔듀로 투어인데도 저속에서도 크게 거동이 공격적이거나 그렇게 날렵하거나 뭔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는 여전히 다른 알라시도 그런데 이 유아 클러치가 악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시내에서 탈 때는 이런 게 조금 거슬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유아 클러치가 장력이 꽤 탄탄합니다. 짱짱해요. 그래서 중립 넣고 기다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습관적으로 그냥 클러치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키가 안 큰 사람들은 보통 클러치를 잡고 기다립니다. 중립 넣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네, 일단 크락션부터 누르고 보는, 역시 서울입니다. 자, 부분은 깜빡이가 알아서 꺼졌죠. 오토 캔슬링 윙커가 적용이 돼 있고요. 이게 확실히 엔진은 파워는 센데 굉장히 그래도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실수로 급하게 정지를 하느라고 2단에서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속 토크가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RPM이 한 4, 5천 올라가줘야지 빡 가속력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옛날에 SOHC 공랭 박스 엔진을 제가 올해 가지고 있었는데, R1200R을 탔었는데 그 맛이랑 또 많이 다른 게 꽤 회전수가 높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아, 서울은 참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말씀드리기가 집중이 잘 안 되네요. 한 가지 좋은 거는 서울 시내 이런 자잘한 범프들은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씻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뭐 완충 능력이 좋은 서스펜션인데,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사실은. 엔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어떤 그 스트로크나 이런 것도 길이도 길고, 도심보다는 뻥 뚫린 그런 광활한 임도 이런 데서 타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엔진인데, 이 앞분이 지금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행을 하셔가지고. 하지만 이런 데서도 그런 서스펜션 성능이 지금 뭐 도심에서 타기에는 너무 오버스펙이죠. 초 오버스펙인데 그런 득을 볼 수 있다는 거, 도심에서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언급을 드리고요. 자, 고회전에서 상당히 뻗어줍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뻗어주고, 도심에서 탈 때는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룩도 신경을 많이들 쓰시죠. 제 생각에는 제가 얼마 전에 시승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그 국도에서 이 R12GS를 타시는 분을 봤는데 키가 커보셨어요. 근데 딱 맞아 보이더라고요, 사이즈가. 반대로 말하면 저 같은 173 정도 되는 키에, 일반적인 이런 키의 남자가 탔을 때 바이크가 조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남들이 저를 봤을 때 바이크가 조금 높아 보이고 커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한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타면은 오히려 더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차체가 워낙 높고 길쭉길쭉한 인상이라서. 클러치 위치를 좀 바꿔야겠네. 너무 왜 이렇게 밑으로 구부러 놓은 건지 너무 과하게 구부러. 서서만 타셨나봐요. 전에 분은 앉지를 않으셨나 본데. 저는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일단은 모든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타라고 설계가 돼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타시는 분이 도로에서 아무튼 출발을 하지 뭐 오지에 살지 않는 이상은 오지에서 출발할 일은 없거든요. 오프로드에서 출발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도로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결국은 이게 번호판 달고 투어링 바이크인데 엔듀로 성격의 강한 투어링 바이크잖아요.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막 엔듀로 튠을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는 상당히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뭐 멋져 보이고 쿨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다사다 하기에는 클러치가 확실히 좀 무겁기는 합니다. 어반지에서 탈 때도 좀 느꼈는데 막히는 길에서는 좀 힘들기는 해요, 확실히. 서스펜션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게 200mm 정도 스트로크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브레이크를 앞브레이크를 쳤을 때 내리막인데도 지금 생각보다는 피칭 모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피칭 모션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쏠리는 그 감각을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세면은 좀 이제 컨트롤이 풀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좀 탄탄한 편이네요. 확실히 이제 배기량도 있고 무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고속 엔듀로 같은 느낌이 들지 그렇게 낭창낭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빡세게 타시는 분들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요. 야, 이게 도심에서 타기에는 확실히 좀 불편하네요. 지금 클러치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좀 과하죠. 사실 높이나 무게나 뭐 이런 출력이 좀 과한데, 전에 나왔던 R9T 시리즈들, R12 시리즈들이 나오기 전에 시리즈들은 사실상 그냥 R9T 기본 모델 베이스로 이렇게 파생된 거의 그냥 드레스업만 바꾼 정도의 모델들이어서 이름은 다 다른데 사실 그냥 다 네이키드 바이크였습니다. 제가 어반지스를 탔던 것도 사실은 가벼운 임도 정도를 좀 놀러 다니고 싶어서 탄 거였는데, 막상 타보니까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포지션부터 해서 그냥 네이키드 바이크에서 스크램블러적인 드레스업을 살짝 한 느낌 정도지 정말로 임도를 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금방 판매를 하게 됐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반지스의 후속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 목적성이 확장이 됐죠. 엔듀로 투어로 완전히 확장이 됐죠. 전에는 약간 엔듀로 룩, 스크램블러 룩, 드레스업 모델에 가까웠다면, 도심에서는 충전을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보면 USB 포트도 있고 저쪽에 소켓도 있습니다. BMW 전용 유럽 작은 소켓 있죠. 우리나라에서 쓰려면은 이제 어댑터가 필요할 테고요.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사이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충전하는 거는 일단 두 군데에서 기본적으로 충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용산에서 서울을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복잡한 줄은 몰랐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반적으로 엔진의 진동이 구형 R9T 시리즈들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어요.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공회전 때 이렇게 느껴봐도 뭐 좌우로 치는 그런 큰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뭐 박스 엔진만 가지고 있는 재미였는데 그런 거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점점 갈수록 이런 특성들이 좀 무뎌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보면 요게 이제 이그니션 스위치예요. 요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시동을 켜게 되는 그런 순서인데, 키를 꽂는 홀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스마트 키를 소지를 하고 있으면 키를 꽂지 않아도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왼쪽에는 많은 스위치들이 있는데 계기판 액정이 저렇게 조그만데 여기서 뭘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내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핸들 조향각은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시내에서 핸들 조향각이 안 나오면 순간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두카티 바이크들이나 그런 이태리 바이크들이 좀 그런 특성이 있죠. 조향각이 조금 덜 나오기 때문에. BMW는 좀 그런 특성은 좀 프렌들리하다는 거. 도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확실히 키가 좀 크신 분들이 편할 만한 높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진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다루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저속에서도. 그리고 핸들링 또한 이 박스 엔진의 낮은 무게중심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야가 워낙 높다 보니까 좀 운전하기 편한 그런 장점은 있겠죠. SUV를 타듯이.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클러치 장력이 좀 무거워서
시내에서 클러치 조작을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피곤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투어링 쪽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갖다 보니까 시트가 좀 아주 넓진 않죠. 사실 넓진 않은데 전에 R9T 시리즈에 비하면 조금 넓어져서 발착지성이 조금 떨어졌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심 주행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이고 히팅 그립도 기본이고 그런 것들이 기본인 거는 역시 뭐 BMW 다운 그런 설정이죠. 도심에서의 소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좀 해가 져서 많이 어두운 시간인데 여기가 가로등도 없고 해서 야간에 이 헤드라이트 광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로우빔 상태입니다. 지금 약간 경사가 있는 도로이긴 한데 로우빔에서 이 정도, 자, 이 정도 이런 광량이 보이고 있고, 헤드라이트가 당연히 LED인데 이게 원형 네이키드 같은 형태의 원형 헤드라이트 안에 LED가 여러 개 박혀 있는 형태인데 굉장히 밝습니다.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밝아요. 이게 지금 투어링 바이크이기 때문에 광량이 중요한 게, 우리가 오랜 시간 어딘가를 가다 보면 생각보다 해가 빨리 질 수도 있고 또 야간에 라이딩을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시골길 같은 데 갔을 때는 광량이 부족하면은 와인딩 코스나 이런 데를 갈 때 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넓게 비춰주는 라이트가 제일 좋은데, 이런 원형 헤드라이트들은 사실 넓게 비춰주는데 조금 한계가 있죠. 카울이 안 달린 모델들은.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광량이 넓게 양쪽으로 비치고 이 정도면 뭐 시골길을 밤에 달려도 전혀 걱정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거의 뭐 한 67km, 60km, 70km 정도를 서울 포함해서 달렸는데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바이크 자체에서 오는 피로도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시트 형상이 좀 평평해서 뭐 엉덩이를 조금만 뒤로 가도 되게 평평하거든요. 앞에도 평평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걸터 앉아도 엉덩이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장시간을 타도 1시간 이상을 탔는데도 한 번도 안 쉬고 뭐 피로감 없이 멀리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히팅 그립도 제가 2단계로 켜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이제 곧 12월이거든요. 지금이 11월 27일 정도 됐으니까 이제 초겨울에 접어드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상당히 춥죠. 이럴 때 히팅 그립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뭐 방풍 성능이 하나도 없는 이런 네이키드 형태의 바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자, 보시다시피 광량이 이 정도로 넓습니다. 지금 옆 차선까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죠. 그리고 하이빔은 이 정도, 아주 넓죠. 네. 하이빔 키면은 뭐 너무 심할 정도로 사양등인데 거의 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시골길 가면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렸고요. 평상시에도 사양등만 켜도 전혀 걱정이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시골에서 와인딩을 하면 이런 느낌이죠. 안녕하십니까. 로드스포츠 미디어 임성재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BMW의 굉장히 특별한 모터사이클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사실 입김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죠. 12월에 접어드는 시즌이라서 좀 온도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에는 오프로드 아니겠습니까? 겸사겸사 가장 잘 어울리는 모터사이클을 찾다가 시즌에 막바지긴 하지만 BMW의 상징적인 R12 GS 모델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모터사이클은 그냥 간단하게 시승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타면 더 재밌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R12 GS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BMW의 거의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죠. 세계 최초의 어드벤처 바이크인 R80 GS의
기본적인 모델을 복각한 그런 오마주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다카르 랠리에서 굉장히 활약상이 많았고, 가스통 라이어라는 전설적인 랠리 라이더의 활약과 더불어서 굉장히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그런 모터사이클이고, 그 모터사이클의 어떤 전반적인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색상까지, 리버리까지 거의 그대로 복원해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레트로 복각 모터사이클에 가까운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실제 성능도 상당히 높은 그런 루킹 바이크가 아닌 진짜 실전적인 오프로드 엔듀로 투어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요. 저도 발매 전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모델 전에 이전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알라이티 어반 GS라는 모델을 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 컨셉을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에 로드바이크로 타면서 가끔씩 임도 정도 탈 수 있는 스크램블러 스타일의 바이크를 찾다 보니까 그 바이크를 이제 소유를 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많게도 못하고 팔았어요. 오래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는 설계가 네이키드 바이크 기반에서 파생된 거의 드레스업 수준의 그런 오프로드 룩 바이크였기 때문에 서스펜션 스트로크라든지 차체 설정이 온로드에 완전히 거의 95% 정도 치중되어 있는 그런 세팅이라서 실제로 오프로드를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루기는 편한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부담도 없고, 그런 한계에 많이 부딪혀가지고 목적에 좀 어긋나는구나 싶어서 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모델이 발표된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결국은 제 앞에 이렇게 직접 보고 있으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쉽기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모델을 소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BMW에서도 의미를 특별히 많이 상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GS 하면 지금 현재 최신작인 R1300GS, R1200GS 이런 모델들을 떠올리실 텐데, 그 뒤에 붙는 GS의 의미가 있습니다. GS는 독일어로 글란데 스트라세라고 하는데, 즉 온로드, 오프로드 양쪽 모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드벤처 바이크로서 이름이 그렇게 명명이 되었고요. 지금은 거의 GS 하면 어드벤처 바이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어드벤처 바이크 장르의 어떤 기준점이 되고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투어러인 R1300GS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나온 이유는, 대형 투어러로 분류되는 R1300GS보다 훨씬 엔듀로 투어러에 가까운 오프로드의 전문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가진 그런 GS로, 단순히 복각 모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크고, 특히 성능이, 오프로드 성능이 실제로도 굉장히 출중한 그런 바이크입니다. 최신 R1300GS 같은 경우는 수랭화된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드 어드벤처에서 속도를 내기에 더 편안한 그런 안락함을 강조한 모델로 발전이 됐고, 또 스포티한 코너링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확히 온로드 50, 오프로드 50%의 주행을 실제로 감행할 수 있는 엔듀로 투어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랠리 바이크의 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바퀴는 21인치고요. 뒷바퀴는 17인치로 나오고, 엔두로 패키지를 선택하면 뒷바퀴도 18인치의 본격적인 사이즈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미쉐린사의 아나키 와일드 블록 패턴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고도 굉장히 높고요. 200mm 이상이고, 특히 서스펜션 스트로크도 앞뒤 각각 210mm, 뒤 200mm 정도의 높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크고요. 홈로드 주파성에 굉장히 유리한 설정을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로드는 이동만 하고 오프로드에서 제대로 즐겨라 라는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프로드에 진심인 그런 투어러입니다. 물론 배기량이 1200cc나 되는 공랭 박스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엔진 자체의 그런 필링을 즐기는데도 많은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시승하기에 앞서서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R80GS의 그 고유의 화이트 컬러, 그리고 BMW 특유의 붉은색, 그리고 푸른색 데칼 포인트를 그대로 답습한 모델을 제작했고요. 기본적으로 스크램블러 같은 형태의 앞에 카울이 전혀 없는, 방풍 성능이 없는 그런 바이크죠. 그래서 오프로드를 탈 때 좀 더 전방 시야 확보를, 앞에 노면 확보하는데 훨씬 더 용이성이 많은 그런 디자인이고, 앞에 너클가드 같은 경우는 물론 방풍의 의미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나무나 이런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손이 좀 다치거나 아니면 조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좀 견고한 핸드가드고요. 전도시에 뭔가 레버를 보호하거나 그런 정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주행하다가 맞닥뜨릴 수 있는 부산물들의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핸드가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스키드 플레이트, 와이어 스포크 휠, 물론 튜브리스 처리가 되어 있는 고급 와이어 스포크 휠이 순정 장착이 되어 있고, 특히 서스펜션도 모든 부분에서
라이더의 특성이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 방식입니다. 수동 방식이고요. 가장 빈번하게 라이더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리어 서스펜션 프리로드는 저렇게 다이얼식으로 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 맞게 일단 세팅을 한 다음에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튿날입니다. 다시 사무실에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포지션을 약간 손봤습니다. 제 몸에 맞게 프리로드를 조금 낮추고, 레버 위치가 너무 스탠딩 위주로 맞춰져 있어서 좀 앉아서 타기 편하게 일반적인 로드 포지션으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발탁 특성도 좋고, 전반적으로 서스펜션 움직임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놀랐던 게, 이 히팅 그립을 어저께는 밤에 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3단계 최대 그립 3단계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가장 높은 레벨로 맞춰놨는데 지금 시동 켜놓고 보니까 너무 뜨겁습니다. 왜냐면 어제는 좀 두꺼운 강한 글러브를 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단을 켜도 밤이고 해서 그냥 따뜻하다, 딱 좋다 했는데, 오늘은 낮이고 또 글러브도 약간 얇은 걸 껴가 보니까 3단계는 확실히 되게 뜨겁네요. 이게 바꿔 말하면은 히팅 그립의 성능은 역시 BMW가 순정이 좋긴 좋습니다. 네, 엔진 성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이게 그냥 중저속 RPM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통 이기통은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또 이 바이크는 이제 배기량이 1200cc라는 빅트윈 엔진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는 저 RPM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조금 힘이 넘친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충분히 끈기가 있는 정도의 토크지 치고 나가는 그런 토크의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중간 RPM 이상 올라갔을 때 가속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박스 엔진이 좀 뭐랄까요, 원래는 이게 지금 공랭 엔진 마지막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랭 엔진도 이제 처음엔 SHC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DOHC로 바뀌었고, 이게 또 유로5, 유로5 플러스까지 바뀌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순행 평대항 엔진의 필링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공랭 박스 엔진만의 또 느낌이 있어서, 좀 둔탁한 느낌이 있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좀 희석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유로5 플러스 적용 모델이라 그런지 조금 더 그게 희석이 돼서 그 수랭 박스 엔진 특유의 중회전 고회전에서 쏘는 느낌이 더 강화가 되고, 중저속 RPM에서의 약간 뭐랄까요, 좀 둔탁하고 좀 두툼한 그런 토크의 느낌은 좀 희석이 많이 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맛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크에는 노비 타이어라고 하는 블럭 패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벤처 바이크 중에서도 오프로드 비중이 가장 높은 중량 듀얼인데, 그 중에서도 오프로드 비중이 높은 온로드 오프로드 50대 50 정도의 비중을 가진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 미쉐린 아나키 와일드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아까 언뜻. 가운데가 좀 많이 달아있기도 하고, 사실 이런 포장도로에서 와인딩 할 때 접지력이 잘 나오는 그런 타입의 타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평소 로드바이크를 할 때보다는 페이스를 낮춰서 와인딩은 할 생각이고요. 약간의 오프로드 비포장도로 정도는 지금 한번 주파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다시피 지금 120km 정도의 5단인데요. 일반적인 이 바이크의 무대는 사실 도로가 가장 빈번한 활동 무대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이게 엔듀로 투어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동도 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투어링 바이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하드엔드로 바이크는 아니잖아요. 네, 산악용 바이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 아스팔트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느끼는 점, 실사용을 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좀 특징적으로 다가올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드릴 건데, 지금 6단에서 한 100km에서 120km 정도 잠깐 찍어보면 확실히 뭐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행 박스 엔진 필링에 좀 더 가까워져서 진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엔진 자체의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배기음도 거의 존재감이 없고요. 이게, 그리고 공회전 시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박스 엔진 특유의, 수평대항 엔진 특유의 그런 또 필링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희석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냥 느낌상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소유했었던 그 알라인티 어반 GS와는 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 바이크도 상당히 마일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순하게 바뀌었고, 오히려 중회전, 고회전형 형태에서 쏘기가 좋은 그런 바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엔진이. 그럼으로써 좋아진 점은 이제 일반 도로에서 고속 투어링을 할 때 출력에 답답함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스포츠 바이크와 함께 다녀도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의 필링을 가지고 있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수평대형 엔진의 그런 상식적인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시대를 거듭하면서 매끄러워지고 약간 더 고회전화되고, 그리고 또 이 바이크는 옛날 알라인티 시리즈들처럼 이 RPM 게이지가 없습니다. 타코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속도계만 가운데 위치해 있고, 기어 단수 표시가 액정이 되고 있고, RPM 게이지는 아마 이게 액정의 수치로 보이게 바꾸실지 지금 해봐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지금 속도계만 원형 계기판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일단은 복각형 모델이지만 실전 복각형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바이크의 성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싹 빼고 정말 구형 바이크의 느낌, 최첨단 바이크의 느낌을 최대한 배제한, 일부러 배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BMW 하면 사실 전자기술에 굉장히 능하고 그쪽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 보이는 쪽에서만 작동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실제로는 이제 뭐 다 웬만한 프리미엄급 바이크에 들어가는 전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나온 것처럼, 이렇게 클래식한 것처럼 포장을 잘 해놨습니다. 어반제스 타다가 이거 타니까 느낌 드는 거는, 전에는 좀 엔듀로 스크램블러 그런 루킹 바이크, 그런 드레서 바이크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네이키드 바이크였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바이크는 정말 실전형, 제가 생각하던 엔듀로 투어러예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높이도 좀 높고 포지션도 조금 큼직해지고요. 뭐 그렇게 전에 어반제스처럼 가볍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좀 안 되긴 합니다. 확실히 좀 큰 바이크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포지션이 넉넉하다 보니까 핸들도 조금 멀리 있고 굉장히 넓고 높고, 보유 연료 탱크도 좀 크게 느껴지고요. 시트도 마찬가지고, 니그립 포지션 자체도 약간 넓어졌습니다. 스탠딩을 잠깐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니그립은 알라인티보다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알라인티는 기본적으로 뭐 어반GS가 일종의 파생 모델이지, 원래는 이제 알라인티라는 오리지널 알라인티 아시죠? 그 황금색 포크를 가졌던 그 바이크에서 파생된 나중에 이제 나온 모델들이기 때문에 조금 끼워 맞추기식 뭐 드레스업 바이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실제로 스탠딩을 해서 임도를 막 즐긴다거나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그립 하기도 안 좋고 앉아서 타는 바이크에 가까웠죠.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요. 로드바이크 거의 뭐 95%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이크는 정말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 잘해봐야 8대 2 정도 되겠죠. 일반인이 뭐 임도를 찾아다니면서 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히팅 그립을 1단계 정도는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모니터에 뜨면서 단수를 3단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고속에서 지금 100km 정도 되는데, 이 속도에서의 서스펜션 느낌은 생각보다는 막 그냥 낭창낭창하고 막 이렇게 어드벤처 바이크 같은 느낌이 오히려 덜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서스펜션이나 그런 세팅이 아니에요. 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지만 투어링 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서스펜션을 높은 스펙의 서스펜션을 껴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엔듀로 투어, 그러니까 비포장로, 험로에서 충격 흡수를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나는 좀 이렇게 유람선 타듯이 낭창낭창한 바이크, 뭐 그런 바이크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어링,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크는 정말 오프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엔듀로 투어러예요. 엔진이 굉장히 크고 넉넉하기 때문에 장거리도 거리낌 없이 갈 수 있으면서 그 장소에 도착하면 어디가나 홈런은 다 주파할 수 있는 그 랠리 바이크에 가까운 그런 설정이라서 뭐 원조 모델, 원래 GS의 초기형 모델에 가장 가까운 잘 살린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기호에 맞게 구입을 하셔야지 이 생긴 거만 보고 뭔가 서스펜션이 되게 굵고 스트로크도 길어 보이고 그러니까 뭐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마냥 편한 투어링 바이크랑은 좀 결이 다른 그런 세팅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진 자체가 중회전 이상의 영역대에서 중고회전에서 좀 가속이 잘 되고 그쪽이 좀 맛깔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그 고회전을 좀 쓰게 되네요. 박스 엔진을 타면서 고회전을 쓰게 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지금 약간의 코너링들 와인딩 코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넉넉하게 4단으로 부드럽게 주행해도 될 정도로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중고회전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툭툭 치는 가동력이 있기 때문에 고단의 적당한 RPM으로, 적당히 낮은 RPM으로 와인딩을 즐기는 게 여러가지 이 타이어 세팅이나 전반적인 차량 세팅에 와서 봤을 때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온도가 10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눕히기가 조금 겁이 나긴 하네요. 타이어가 또 블록 타이어고 일단은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는 뭐 테스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차의 거동 정도는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 엔진 특유의 그 저중심화 되어 있는 그 안정성은 그대로이고요. 거기다가 전반적인 무게중심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꽤 날카롭게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타이어의 특성도 있죠. 타이어 폭이 좁고 기울이기가 굉장히 쉬운, 가볍게 기울이기 좋은 그런 편평률과 타이어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은 21인치, 뒤는 18인치로 완벽히 랠리 바이크 설정에 적합한 그런 타이어들을 끼고 있습니다. 휠도 지금 와이어 스포크 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튜브리스 타입이라서 펑처 걱정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바이크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린 위드 혹은 약간의 린아웃을 하면서 타게 됩니다. 이 포지션에 앉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핸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크와 같이 중심에 서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그런 수법을 하게 됩니다. 뭔가 오버해서 막 뭐를 하지 않게 되네요. 노즈 다이브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없어요. 그 브레이크를 해도. 물론 리어 브레이크도 지금 같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200mm가 넘는 거에 비하면 피칭 모션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이런 바이크를 타면 한번 괜히 이렇게 길에서도 일어서고 싶긴 하죠. 라운드어바웃을 이렇게 돌고 이쪽으로 가서 약간 임도를 한번 좀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기울였을 때 방지턱을 넘으면 또 차체의 거동이 좀 느껴지는데 확실히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세팅이에요. 이런
엔듀로 투어러들, 또 어드벤처 바이크여도 엔듀로 비중이 높은 그런 바이크들의 특징인데, 직진 안정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핸들링 자체는 민첩한데 막상 이렇게 요철을 고속에서 만나도 일종의 요철이죠. 저 범퍼니까요. 오프로드로 치면은 이제 그런 요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강하게 고속으로 넘어도 하체가 잠깐 움직였다가 바로 다시 중립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전문 분야가 그쪽이다 보니까 범프를 처리하는 능력 자체는 정말 우수합니다. 특히 고속 범프 처리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심감이 듭니다. 브레이크 제동 성능은 이게 뭐 레드 마운트는 아니죠. 오프로드 베이스다 보니까 일반적인 엑시얼 마운트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결감이 좋은 편이고, 특히 마스터 실린더 앞도 그렇고, 지금 제가 브레이크는 거의 손가락 하나로 하거든요. 클러치는 두 개를 잡고 그렇게 하는데, 한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도 거의 끝까지 브레이크를 다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쪽 계통의 바이크 정도의 강력한 리어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어요. 로드 바이커와는 좀 다른 강력한 리어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고, 조금만 밟아도 쉽게 락이 됩니다. ABS 한 개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진 않는 것 같은데, 일반 도로에서 제어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설정입니다. 참고로 이 바이크의 라이딩 모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가지가 있었어요. 로드, 레인, 그 다음에 엔듀로 2가지 모드 이렇게 있는데, 로드 모드가 일반적인 이런 투러닝 환경에서의 모드죠. 이것보다 더 센 뭐 스포츠 모드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설정의 차이가 있을 텐데, 로드 모드에서는 이제 트랙션 컨트롤도 들어가고 ABS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거에 주안을 두고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엔듀로 모드는 ABS가 이제 좀 더 쉽게 락을 허용하는, 슬라이드를 허용하는 그런 수치로 되어 있고, 트랙션 컨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사용자의 개입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엔듀로 모드고요. 엔듀로 모드는 스로틀이 더 부드럽네요. 확실히 왠지 얘기도 편해요. 옛날 공랭 느낌이 좀 더 나네요. 스탠딩 포지션으로 한번 가보면 확실히 무릎으로 니 그립이 잘 됩니다. 그죠? 니 그립이 이 시트까지 넓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굉장히 그립감이 좋아요. 그냥 탱크의 딱딱한 면에 닿는 게 아니고, 여기는 좀 비가 와가지고 요면이 미끄럽겠네요. 뒤도 어느 정도 ABS가 걸리긴 하네요. 엔듀로 프로 모드가 아니어서 그런지. 자, 서스펜션은 생각보다 부드럽다기보다는 탄탄합니다. 자갈길도 지나보고, 좀 탄탄한 인상이 확실히 들고, 스탠딩에서도 린 특성은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생각보다 무게감도 안 느껴지고 부담은 없어요. 확실히 옛날에 어반 GS는 그냥 루킹 바이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걸 타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뒤가 락이 잘 걸리는데, 너무 완전히 락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ABS가 걸려요. 그래서 살짝 슬라이드 하는 정도는 얘가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좌우 린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죠? ABS가 터지죠 가끔. 그럼 엔드로 프로 모드를 한번 네. 엔드로 프로 모드로 바꿔봤습니다. 뭐가 다를지. 오, 뒤가 거의 TCS가 작동을 안 하네요. 아예 ABS가 안 듣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좀 착각이 들긴 하는데, 아예 안 드네요. 네. 타이어가 그립이 좋으니까 헷갈리네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뭘 밟았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가 이건 무슨 대평원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시멘트 도로가 나오다가 또 아스팔트가 나오다가 가을길이 나오다가 무한 반복이죠. 확실히 타이어가 좋으니까 이게 미끄러운 느낌도 하나도 안 들고 중심이 낮은 박스 엔진이다 보니까 확실히 컨트롤이 편합니다. 엔드로프도 도니까 확실히 재밌네요. 하지만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시승차한테 넘어뜨리면 곤란하겠죠. 적당히 테스트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확인된 거는 스탠딩 포지션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고 어드벤처 바이크보다도 더 좋은 점은 일단 이쪽에 앞에 카울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자세 이동하기도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로도 아주 잘 움직이고요. 확실히 이런 좀 개방감에서 오는 편의성도 확실히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에 비하면 있고, 또 하나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탄탄해서요. 지금 제가 뭐 그렇게 오프로드 실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속으로 막 주파를 못했는데 고속에서 굉장히 탄력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뭐 이 정도 그냥 오프로드 입문자 정도들은 사실 이 정도까지 서스펜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서스펜션이. 네, 그 정도로 오프로드 테스트는 할 수가 있었고요. 길게는 못 타봤는데, 근데 엔드로 모드가 저는 이 스로틀링이 더 마음에 드네요. 로드 모드가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모드 엔드로, 그리고 엔드로 프로. 확실히 엔드로 모드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엔진 쪽이 스로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TCS나 ABS들이 꺼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좀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 실제로는 뭐 이게 어차피 전자식 스로틀이라서 아날로그는 아닌데, ABS나 트래시 컨트롤이 전혀 개입을 안 하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조종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뭐 그런 맛에 오프로드를 타는 거겠죠. 다시 로드 모드로 바꾸고요. 뭐 레인 모드를 궁금해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레인 모드는 보통 출력을 죽여놓고 트래시 컨트롤 레벨은 최대치로 올려놓은 그런 모드죠. 네, 경치가 좋은데
뭔가 일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만 벌써 해가 일찍 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이크는 방금같이 임도를 지나가고 할 수는 있어도 뭐 랠리 코스가 아닌 이상 계속 오프로드 비포장로만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좀 투어를 즐기다가 저기 경치가 좋은데 한번 가보고 싶다 했을 때 조금 비포장로가 나와도 달릴 수 있는 정도가 사실 현실적이고, 그게 아니고 이 바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의 목적처럼 정말 임도 오프로드만 찾아서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도 이동을 뭐 엔드로 바이크들은 일단 번호판이 대부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동을 또 트럭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오버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즐기고 돌아와도 오고 가는 이동 중에도 그렇게 크게 피로감이 안 느껴지는 이 차체 세팅과 또 박스 엔진의 부드러움, 승차감 이런 것들이 혼재가 돼 있어서 독특한 포지션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찐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오프로드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뭐 이렇게 진짜로 즐기기도 하지만 이 바이크를 그냥 주차해놓고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바이크입니다. 제가 그리고 발착지성에 대해서 추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좀 높다고만 말씀을 드렸죠. 제 키 173cm 기준으로 양발을 내리면은 발끝에 발코만 닿습니다. 절대 편안하게 양발이 닿지는 않고요. 간신히 닿는 거죠. 양발은 간신히 닿는 정도고 한쪽 발만 내리게 돼요. 보통은 정차했을 때 한쪽 발만 내리게 되는데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 있거든요. 이런 도로에서 한쪽 발로 세우면 약간 불편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편하고, 만약에 평평한 도로에서 한쪽 발을 딛는다 그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금방 적응이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시트고가 860mm인데 투어러다 보니까 시트의 너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넓은 편이라서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드벤처 투어러의 860mm 만큼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비교했던 대상은 사실 예전에 R90 기종들이에요. 그 기종의 어반지 S 모델을 제가 소유했었는데 그게 이것보다 딱 10mm 낮은 시트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그런데 저는 전혀 타는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시트 폭이 좀 갸름한 그런 바이크였는데, 확실히 이 모델은 투어링 성격이 더 강화된 바이크다 보니까 10mm 차이인데도 훨씬 더 높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했어요. 이 바이크를 지금 이틀째 타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을 해서 한쪽 발만 디뎌도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프리로드를 제 몸무게에 맞게 다시 설정을 했더니 어제보다도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 113cm 정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본인의 키와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편하게 탈 수 있을 만한 바이크인지 아니면 약간 노력을 해서 탈 수 있는 바이크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 컨셉에 맞게 일단은 로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반적인 가장 라이더들이 많이 겪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오프로드 바이크, 오프로드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거는 온로드 70에서 80%, 그 다음에 나머지 20%나 30%가 오프로드 주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성향에 맞게 가장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좀 보고를 드리고자 해서 많이 좀 멘트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어러입니다. 투어러이기 때문에 이런 큰 엔진에서 나오는 여유 있는 출력 이런 것들을 모두 즐기면서 동시에 오프로드에 도착했을 때 기존의 어떤 오프로드 룩 바이크가 아니라서 정말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오프로드를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고성능 오프로드 투어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했을 때도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지금 경쟁 모델 중에 딱히 떠오르는 게 트라이언프의 이제 스크램블러 1200이 떠올랐고, 그 외에는 뭐 두카티 데저트 X 그런 모델들이 떠오르지만 그 모델은 약간 더 온로드 투어러에 가깝고요. 물론 신형은 좀 더 오프로드 이제 컨셉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당당 떠오르는 이렇게 1200cc 정도 되는 오버리터급 엔진을 가진 대배기량의 진지한 오프로드 공격형 모델은 사실 거의 찾기가 어렵긴 합니다. 트라이음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대적할 만한 모델은. 그냥 뭐 인지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BMW GS가 훨씬 네이밍 파워는 강한 거는 아마 다들 아실 테고, 특히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강한 모델이죠. 특히 이 박스 엔진과 이런 높은 포지션에서 오는 오프로드 특성이 또 어떻게 잘 조합이 될까 궁금했는데, 역시나 주행 안정성도 무척 높고 또 박스 엔진이 저중심 설계잖아요. 거기서 오는 핸들링의 굉장히 안정적인 특성, 그런 것들이 잘 조화돼서 의외로 저는 사실 오프로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라이딩 스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도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이따금씩 나오는 이벤트 구간은 힘겹게 돌파하는 정도의 그런 좀 일반적인 대중적인 라이더 수준의 그냥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타고 있는 멀티스트라다 950도 약간의 엔두로 튜닝이 돼 있는데, 그거를 탔던 경험을 살려서 이걸 타보니까 같은 구간을 가더라도 정말 마음 편하게 주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이 박스 엔진을 가진 GS만의 그런 헤리티지는 전 세계 라이더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승이었고요.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이런 룩의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용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이 채워지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쿨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번 GS는 이 모델에 비하면 약간 장난감 같이 보일 정도로 정말 당당한 사이즈의 본격적인 오프로드 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타겟은 사실은 조금 더 덩치가 있는 서양인, 유럽인 체구에 잘 맞는 바이크인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타보니까 저 같은 동양인 체격이 탔을 때는 바이크가 약간 높고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40~50대 이상의 어떤 이런 오프로드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고, 오프로드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동경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혹은 그동안 나왔던 GS가 너무 무거웠다든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타고 싶은데 이 박스 엔진만의 또 필링도 같이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격인 그런 모터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초기형 GS의 복강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소유할 가치가 충분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의미는, 상징성이 굉장히 깊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의 소비자 가격은 2,880만 원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각종 패키지 옵션들을 더하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기본형 모델은 그 정도 가격인데 2천만 원 후반대에 과연 이 모델을 사는 것을 추천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람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 지출도 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중적인 라이더들이 접근할 만한 그런 가격대의 바이크는 분명히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런 컨셉을 정말 애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선물이 없겠죠. BMW에서 어떤 약간 헌장 모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모델을 이번에 시승을 해본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좀 정보를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모터사이클이 굉장히 다양하게 목적성과 다양한 종류의 카테고리의 바이크들이 계속 출시된다는 것은 라이더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바이크들이 많이 나와서 선택권이 많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런 뻥 뚫린 도로에서도 그런 후면 단속 카메라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다른 차량들과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비슷하게 맞춰서 주행을 하시면 더 안전한 라이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다운 라이딩을 지향하는 로드스포츠 미디어의 임성진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